이택수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이 얘기를 좀 하기 앞서서 지금 현재 이 시각 박근혜 후보가 가천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 지도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거든요. 많은 언론이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까요? 김능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번 대선 변수 중에서 어떤 이 여건의 변수라면은 박근혜 후보의 어떤 역사인식 문제입니다. 이게 따라서 지지율이 상당히 좀 이렇게 요동을 쳤죠. 이게. 그리고 그 역사인식 문제가 그 당시에 했던 40, 50대 부분들에 영향을 줄 뿐더러 지금 젊은 친구들, 그 시절 잘 몰랐던 친구들한테도 상당히 좀 이렇게 근위적으로 와닿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 5.16과 유신, 특히 최근에 인혁당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변인 논평 파동도 있었잖아요. 네. 그 상당히 좀 주목된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이 가천대학교에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저희가 지금 생중계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과연 질의응답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까? 만약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본다면 어떻게 꼽으시겠습니까? 학생들이 질문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근데 거기에서 답변은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사과 표명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택수 대표님은 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실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석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지난 주말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공식 후보로 선출이 돼서 컨벤션 효과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예. 내일은 또 안철수 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 안철수 원장도 일종의 컨벤션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은 박근혜 후보한테 굉장히 어려운 주간이 될 수가 있고요. 지난주 중반까지는 아무튼 인혁당 논란 때문에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었죠. 물론 주말 또 주 초에 반등을 했는데요. 아무튼 인혁당 논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년 전에 저희가 2007년 초에 네. 한나라당 공식 후보로 선출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사실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공식 후보로 선출되기 전이라서, 또 인혁당 사건이 그때 재심이 있었고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너무나 오래된 사건이고 이 부분을 또 젊은 층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52%가량 예.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은 36%였는데요.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지금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죠.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이 됐고, 또 지금의 경관 지지율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준 유산이 담겨져 있다는 부분을 유권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이 있으면 이제 과에 대한 그 부분도 박근혜 후보가 그 유산을 물려받고 입장 표명해야 되는 의견이 지금 많아졌죠. 그래서 아마 예. 지금 저희가 조사를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반대의 입장을 이제 나타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지지층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오늘 가천대학교에서 대학 특강에서 뭔가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사과해야 한다는 부분에 오히려 그 시대를 겪지 않은 20, 30대 층의 세대의 네. 요구가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네.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혁당 논란 자체에도 이제 유권자들이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난주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은 당내 대변인들 간의 혼선도 있었고요. 또 박근혜 후보 본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결 자체에 대한 어떤 팩트에 대한 문제를 잘못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지지율이 좀 빠졌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 좀 바뀐다면 그 지지율이, 특히 이제 20대는 최근 들어서는 30대랑은 좀 지지율의 어떤 질적인 차원의 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0대는 그래도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조금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진전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20대 유권자들한테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김능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대표와 약간 생각이 달리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차원을 달리하는 전향적 발언은 어렵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 인식은 그 사람의 가치와 철학을 반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박근혜 대표가 본래 소신과 원칙을 대표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또 본인으로는 부친이시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와 철학이 바로 본인의 가치와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표현을 소프트화 시키면은 예를 들면은 그 사과 표명 정도지 실제로 그 시절의 어떤 본질적 문제에 대한 어떤 이 오류라든지 잘못을 갖다가 이렇게 시인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언급까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3개월 뒤 대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악재로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어떤 피로감이 작용해서 좀 하다 어느 정도 선에서 무마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지지율 면에서 이 많은 유권자들, 특히 이제 집토끼나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 인식에 좀 변화된 모습을 보고자 하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고요. 네. 추석 전에 그런 입장 표명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대학 특강에서 그런 이야기가 혹시 나오지 않거나 뭐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지율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추석 이전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어떤 의사표명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 표명이 없다면 향후에 지지율을 봐가면서 추석 전에는 다시 한번 그런 입장 표명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지금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아킬레스건입니다. 계속 다른 부분, 뭐 가령 어제 또 보도가 된 홍사덕 전 의원의 금품투수 의혹과 관련된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 영향을 안 줬어요. 근데 본인에 대한 혹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사 관련된 부분은 항상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해결하지 않은 채 만약에 대선까지 간다면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대선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김능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박근혜와 문재인, 안철수, 뭐 지금 이제 삼각 구도를 예. 형성하게 되는데 각각이 본인이 가진 강점이 또 최대 약점입니다. 예. 예를 들면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후광, 이어지는 어떤 지지가 가장 강점이면서도 가장 양점이고, 네.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의 개성자, 노무현의 영원한 비서실장이 최대 강점이면서도 참여정부에 대한 과부분에 대해서 가장 약점이죠. 네. 또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정치, 이런 부분 안철수 현상이 가장 강점이면서도 또 이렇게 경륜 부족, 새로운 거는 경륜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대통령 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 이게 가장 큰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강점이면서 약점인 이 부분. 흔히 대선에서 박근혜는 박근혜와 싸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수 세력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5.16은 그렇다 도 유신은 인혁당은 그냥 이 헌법으로 예를 들어 위헌 부분들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담백하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지 않나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40대와 50대 초반에 있는 이 보수, 중도 보수를 포함한 부분들은 만약에 저렇게 나온다면 자기들이 투표장에 가기가 좀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45%선 가상 대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50%를 넘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단일화 되더라도 야권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아마 박근혜가 당선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넘어야 될 이 산이죠. 예, 그러니까 고정적인 확고한 지지층을 한 40에서 45% 갖고 있는 박근혜 후보랄지라도 이번에 대선 판도에서 그야말로 한 5% 차이에 당락이 결정된 상황에서는 그 문제가 꼭 선행이 돼야 된다. 풀고 가야 한다.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건 본인이죠. 예, 예. 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상당히 어려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가치관, 본인의 정체성을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사덕 전 의원의 의혹과 관련돼서도 논란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는 악재라고는 하지만 지금 홍사덕 전 의원이 빠르게 탈당을 했거든요. 네네. 이 일이 또 영향을 미칠 파급력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난 정두원 의원의 방탄국회 그리고 현영희 의원의 공천원금 파문 등에서도 지지율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년 선거 같으면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됐었는데요. 네. 희한하게도 본인의 과거사 문제 외에는 사실 크게 영향을 못 미쳐왔고, 그런 차원에서 뭐 꼬리 자르기식이라는 이제 비판을 야당으로부터 받긴 합니다만, 그래도 효과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홍사덕 전 의원이 뭐 전격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층의 충성도가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지금 이태수 대표와 마찬가지로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대선은 제가 볼 때 전국에 가서는 뭐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97년 2002년 선거처럼 2% 차이거든요. 처음에 39만 표, 그다음 57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네. 아주 박빙의 정말 이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흔히들 뭐 보수는 부표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러는데, 이 중도표입니다. 이 중도표들이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냐 달려 있는데, 지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겼던 것은 뭐냐면은 한나라당의 어떤 부패 이미지, 예를 들면은 아주 꼴통 보수 이미지를 당명을 바꾸고 비대위로서 어떤 네. 새로운 공천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도 유권자들이 응답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모습들, 특히 홍사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 때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 이름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 아니냐라는 사인을 중도표한테 지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꼬리 자르기 빠른 수습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지금 이제 그 본질을 갖다 다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쇄신만 가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또다시 한 번 더 재창당을 해야 될, 대선 앞두고 해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안을 당내에서 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보수를 개혁하는 이미지로 중도층의 마음을 좀 샀던 것이 충분히 반감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새누리당이 공천 막바지에서는 너무나 정신없이 공천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느 핵심 의원님 말에 의하면은 올 것이 왔다는 이야기를 전에 현 의원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차제의 그런 모습이 지금 새누리당 모든 것이 쇄신돼서 네. 깨끗하고 일부 몇 분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에서 먼저 위기의식을 느끼고 함부로 좀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대선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민주통합당으로 좀 넘어가 보죠. 지난 주말 문재인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좀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님? 네, 지금 어제 저희가 조사한 이제 데일리 지표에 따르면 지난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 날 조사한 이틀치 합산이라서 아직까지는 전당대회 거가 100% 이제 반영됐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양자 다자 구도에서 최소 3% 포인트 가량 다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간의 양자 야권 단일화 대결 구도도 대략 10% 포인트 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조사까지 하면 뭐 조금 더 소폭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근데 안철수 원장의 또 출마가 예견되는 기자회견이 있죠. 아마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야권 단일화 양자 구도에서는 당분간 문재인 후보가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역선택이 개입될 수 없는 박근혜 후보가 포함된 다자 구도에서는 당분간 오차 범위 내에서 문재인 후보가 조금 앞서는 혹은 뭐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당에 공식 후보가 선출됐을 때, 후보로 선출됐을 때 누릴 수 있는 컨벤션 효과와 비교해 봤을 때, 네.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큰 폭은 아닌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이틀간 조사를 합산하다 보니까 지난 주말 조사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조사까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문재인 후보가 어제 지지율이 다자구도에서 3% 포인트 가량 이제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손학규, 김두관 그리고 정세균 후보까지 포함하면 대략 8% 포인트의 지지율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의 지지율을 대략 뭐 한 60% 흡수한다고 하면 5% 가량은 상승을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략 오늘 조사하면 5% 가량 누계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안철수 원장과 다자구도에서는 박빙, 그 다음에 양자구도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지금 문재인 후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게 컨벤션 효과 같은 거는 네. 한 5% 정도 상승한 거는 기본입니다.
그 박근혜 후보도 5% 정도 상승했고, 그래서 이것이 한 10% 선을 치고 나가면은, 이상 상승이 되면은 상당히 그거는 그 판을 흔들게 되는 네.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대로 안철수 원장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은 제가 볼 때는 10% 이상을 치고 더 나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 상승의 시점에서 내일 이제 그 안철수 원장이 사실상 출마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조정기가 들어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다자 구도에서 이제 10%대를 넘어서서 20%대로 진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당분간은 요 1강 2중 구도, 그 이전에 우리 2002년도 대선 때도 정몽준 후보가 출마 선언하고 나서 1강 2중 구도였습니다. 이해창 1강, 그 다음에 그 노무현, 정몽준이 그 2, 3위를 차지하면서 네. 이중으로서 엎치락뒤치락 그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아마 당분간은 조금 보일 겁니다. 예. 그렇다면 안철수 원장 이제 내일 공식 대선 출마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합니다. 대선 출마를 한다고 가정하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컨벤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안철수 원장이 이제 지지를 많이 받는 계층이 무당파층이거든요. 예. 일단 민주당 지지층은 견제 심리가 지금 작동이 돼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그 문재인 후보를 더 지지하고 안철수 원장의 지지에서 조금 철회한 그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원장은 지난주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역풍 때문에 지지율이 좀 하락했다가 상승했던 반등하고 있는 그 주된 계층은 무당파층이거든요. 무당파층이 대략 지금 한 45%가량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출렁이었지만 다시 이제 거의 회복을 했는데요. 네. 한 달 전에 안철수 원장이 강세를 보였던 그 시점에서 볼 때는 아직 조금 무당파층이 회복세가 좀 완전히 회복한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출마 선언하면 이탈했던 무당파층이 좀 결집하는 현상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도 어느 정도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 쪽으로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안철수 예. 원장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는데요. 뭐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안철수 원장은 그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표를 좀 흡수하기 위해서 빠르게 좀 속도를 낸 것 같습니다. 예, 김영구 대표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당파가 이탈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안철수 원장의 이 피로감이죠. 예. 예, 그 출마를 둘러싼 어떤 피로감들. 그래서 금방 그 이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중도층은 어쨌든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요는 그 안 원장의 어떤 그 지지에도 민주통합층 지지층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어떤 후보 확정됨에 따라서 어쨌든 문재인 후보로 결집되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에는 그 본선에서 누가 이길 후보냐 라는 것을 두고 지금 판가름 나게 돼 있거든요. 이 두 분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호남 지역에서는 그 안철수 원장이 지금 이제 현재도 문재인 후보보다 더블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이 호남의 지지를 가져오게 된다면은 성분은 뭐 결론이 나는 거고, 왜냐면은 지금 안 원장의 기반은 이런 지지율이잖아요. 네. 예, 다른 기반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 중에서 핵심은 호남의 지지율입니다. 그 호남의 지지율을 갖다가 향후 이번에 총선 민심을 넘어서면서 가져오게 된다면 성분은 결정 나는 거고, 그게 아니고 현재 20%를 유지하면서 안 원장이 그 중도 뭐 보수까지도 이렇게 이 지지율을 갖다가 이 박근혜 그 후보 쪽으로부터 이완되는 그걸 흡수해서 1강 2중이 아니라 2강 1중으로 가면은 그것도 승부가 결정 나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1강 2중 상태로 한 달간 계속된다면은 치열한 어떤 단일화 공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